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CXMT였었습니다. 뭐 매기 등장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기가 약간 그 분위기를 뒤흔드는 약간 그런 역할을 매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CXMT가 그럴 만한 또 존재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매기급에 오늘은 꽤나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오늘 중국 기업을 딱히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거 CXMT 이거 어떻게 보냐, 장중에 이거 흐름 어떻게 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오늘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좀 급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CXMT가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535% 급등을 했어요. 최대. 예,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는 한 400% 후반대 정도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장중에 500% 넘게 폭등을 하면서 관심을 오늘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좀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하루였었고요. 이쪽으로 조금 자금들이 쏠렸었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삼전 닉스한테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이제 부진하고 약간 좀 반대로 갔거든요. 아까 오전장에 좀 봤을 때 CXMT가 개장 딱 직후에 세론이 쭉 나오니까 여기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삼전 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을 쭉 하다가 CXMT가 다시 좀 신고가 돌파하고 이러니까 이때는 또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눌렸었거든요. 네, 근데 CXMT 조금씩 힘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반대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CXMT는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고 앞으로 점점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삼전 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위협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살짝 주가상으로는 조금 반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CXMT가 그럼 진짜 맥이냐? 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맥이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네, 보니까 그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총 오늘 상장을 했는데 시총 순위에 24등 에 이제 24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 있어요. 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딱 등장을 했습니다. CXMT가 지금 중국의 텐센트의 시총을 넘어섰고요. 지금 중국 내에서 A주에서는 시가총액 1등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등인데 인텔을 이제 넘어섰죠, CXMT가. 그래서 시가총액 24등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도 CXMT가 여기 9위에 일단은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10위고요. 인텔 앞서서 CXMT가 먼저 좀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전, SK하이닉스 이렇게 쪼로록 있는데 어찌됐든 이만큼 지금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 삼전닉스 이런 기업들이 싹 그 수급을 빨아가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이 쏠림이 과도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만 좀 급등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그런 것들이 더뎠단 말이에요. 근데 CXMT라는 이런 수급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을 만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IPO가 딱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그거를 한 발 늦게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결국은 CXMT가 매기인 거는 맞나? 라는 고민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CXMT에 대해서는 의견이 엄청 분분합니다. 네, 보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노무라 증권에서는 CXMT의 목표가를 116위안을 이제 불렀대요. 그리고 모닝스타 쪽에서는 14.9위안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8배 차이죠, 목표가가. 어떻게 목표가가 이렇게 밴드가 크게 좀 나올 수가 있나 싶기는 한데, 이것 또한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CXMT의 가치를 조금
많이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극과 극으로 보고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과제는 이제 그럼 그 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디가 과연 맞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가치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 노무라에서 116 위안을 이제 목표 주가로 잡은 이유가 뭐였냐라는 걸 보니까 이게 오늘 종가가 한 49위안인가? 50위안 안 되게 마감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CXMT 종가가. 네, 근데 116위안으로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한 거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이제 2배 이상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2배는 더 가도 좋다라고 노무라에서는 좀 제시를 한 거죠.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나라는 걸 보니까 이 CXMT의 2028년도 회계연도 예상 그 주당 순이익 EPS에 주가 수익 비율 PER인 20배를 적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28년도 이익을 끌고 와서 28년도 이익 기준으로 그때 이 기준의 PER 20배를 적용을 하면서 28년 기준의 PER 20배 요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가 116위안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랑도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거의 2년 뒤에 목표 주가를 끌고 오려고 하면은 그때 목표 주가 뭐 PER 10배 기준으로 보통은 많이 좀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CXMT는 일반적인 이런 목표 주가 산정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르게 오히려 더 높은 PER, 더 높은 성장성을 이제 부여를 하면서 이제 더 높은 그 목표 주가를 노무라에서는 부른 거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정당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성장성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노무라 증권에서 이거 글을 쓴 그 애널리스트 분이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글로벌 메모리 공급이 당분간 완화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은 CXMT의 점유율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유율을 확장시킬 그럴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배 PER 적용을 28년 기준에 20배를 적용해도 된다라고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오늘 이렇게 500% 급등을 하면서 CXMT가 선행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오늘 종가 기준으로 PER이 한 27배에서 30배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2배 이상 더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시간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과대하게 이 목표 주가를 많이 잡았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위치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CXMT가 앞으로 뭐 점유율이 만약에 커질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의 어떤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삼전 닉스 마이크론의 지금 현재 PER, 선행 PER이 4.4배, SK하이닉스는 4.6배, 마이크론은 이제 6.4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다가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는다고 하면은 CXMT는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CXMT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현재 그 삼전 닉스와 마이크론 대비해서 CXMT가 좀 현재는 많이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자꾸 고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진짜 매기인가? 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매기로 볼 만한 위협적인 모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전망하고 있는 이거 CXMT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뭐 삼성전자도 이제 뭐 점유율 막 차지하기 시작을 했을 때 처음 막 그 시작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도 점유율 뭐 5%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늘린 거 아니냐. CXMT도 그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이제 그때까지 과연 뭐 삼전 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은 뭐 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쪽들도 당연히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뭐 성능을 높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CXMT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한 30에서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25에서 30%, 한 30%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삼전 닉스가 둘이 합쳐가지고 한 65% 정도 현재는 차지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글로벌 비중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사가 한 85% 정도, 80%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글로벌 점유율을 다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CXMT가 최근에 이렇게 점유율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점유율이. 네, 근데 반대로 글로벌 주요 메모리 업체 점유율 추이를 요걸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매출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고요. 캐파에서의 점유율이고요. 물량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메모리 업체 점유율 추이 요거는 매출 기준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매출 기준 점유율이 CXMT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물량 기준의 점유율은 15%로 꽤 많은데 실제 매출 기준의 점유율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치의 연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한 5%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올해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한 7, 8%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량 점유율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만들곤 있어요. 같은 물량을 똑같이 닉스나 삼전이랑 마이크론이랑 이런 기업들과 똑같이 팔아도 버는 돈은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그럼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CXM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기술력에 대한 한계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가 제품 위주거든요. 되게 싼 제품들을 주로 팝니다. 그래서 뭐 삼전이랑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은 뭐 DDR5라던가 아니면 서버 전용의 어떤 고용량 D램이라던가 아니면 HBM 이런 좀 비싼 제품들을 주로 팔고 그 제품들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CXM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DDR5라던가 구형 제품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도 저가 D램 기준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같은 1GB짜리의 이 제품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최신 고성능 제품 대비해서 CXMT가 판매하는 저가 제품은 훨씬 더 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량은 많은데 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CXMT는 신생 업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좀 수율이나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할인 판매도 되게 많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뢰도나 품질에 대한 검증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의 가격권보다 조금 더 싸게 할인 판매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시장 점유율을 가격을 낮춰가지고 억지로 늘린 경향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현재 이런 그 금액적인 점유율을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요거의 신뢰도가 그렇게 일단은 많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 그 분석한 거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봤는데 일단은 뭐 생산 능력은 선두업체 연간 생산 능력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그 20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마이크론이 한 38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CXMT가 한 3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올해까지의 캐파가. 근데 이제 2030년까지 60만 개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XMT가 물량 기준으로,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땐 마이크론은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두업체 대비해서 이제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좀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이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뭐 이거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도 이후로 초대형 생산기지가 추가 투입이 될 거래요. 그래서 공급 확대 지속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인데 중국의 D램 기술력은 꾸준히 개선 중이긴 하대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읽기랑 쓰기 성능 등에서 격차가 일단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올해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게 HBM3랑 HBM3입니다. 근데 일단 HBM3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뭐 삼전닉스랑 HBM의 격차가 한 2년 정도 벌어져 있는 그런 2년이 아니죠. 거의 뭐 2년 이상, 최소 2년 이상 4, 5년까지도 벌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EUV 수출 규제가 지금 크기 때문에 DUV 그리고 신규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고성능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술이 빠르게 좀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분석이고요. 그래서 EUV 제약 때문에 조금 이제 속도가 느리긴 한데 어쨌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디램이 이미 글로벌 업체 수준에 근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산 디램도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수율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AI 수요가 되게 견조하대요. 그래서 2027년에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LTA 비중 확대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즉슨 지금 뭐 CXMT도 내년에 가격이 더 상승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삼성닉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삼성닉스는 더 빠르게 가격이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지금은 합리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애플이 이제 CXMT 반도체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한테 좀 로비를 했다고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플이 CXMT 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 DDR4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저가 그리고 이제 성능이 낮은 그런 반도체 제품이고 이것도 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애플도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이 CXMT 칩을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좋지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전력 소모량이나 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뭐 만약에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줄줄 새고 뭐 전력 문제가 있고 그리고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저가형 반도체를 굳이 비싼 가격에 살 이유가 있나 애플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디램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상 뭐 CXMT가 과연 매기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 상황으로 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결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지금 이렇게 많은 27배, 30배 이렇게 PER을 부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CXMT가 버블에 대한 좀 거품이나 기술력에 대한 거품이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 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매기인가에 대해서는 매기인지 뭐 아니면 그냥 뭐 피렘인지 아니면 그냥 저기 대충 그냥 물고기인지 매기인지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좀 시장에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그 변동성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이번 주까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위아래로 변동성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매크로 데이터가 좀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지금 수치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거의 18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작년 한 3, 4월 이때 주가 이 국채금리 가격과 거의 지금 다가와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렇게 빠르게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떨어질지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 빅테크 회사채 발행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에 각 회사의 신용 스프레드를 더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은 채권 발행 기업의 이자 비용 급증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네, 근데 요 말이 즉슨 뭔 소리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점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전에도 항상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새 슬금슬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와서 전고점도 최근에 돌파를 했었고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이제 고점 대비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6%를 상회하고 있어서 높은 수준입니다. 뭐 한 4.8%까지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요거를 제일 싫어하니까. 네, 근데 여전히 요거는 시장의 상단을 제약
제약하는 요소로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채금리가 어쨌든 세상의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뭐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이나 뭐 개인 이런 모두가 빌리는 비용들이 다 비싸진다는 의미고요. 이게 뭐 중동의 정세의 불확실성이나 뭐 유가의 급등이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경로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짓는다고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 타이밍에 이런 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전엔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시 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구글이랑 브로드컴이 이제 TPU를 같이 만든다. 근데 이 칩을 사기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한대요. SPV를 설립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SPV,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고 사무대출 기관들이랑 월가 은행들이랑 이쪽들이 여기에다 돈을 막 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 빌린 돈으로 이제 칩을 사가지고 엔스로픽이랑 이런 기업들한테 임대를 좀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엔스로픽은 임대료를 내서 이제 SPV가 대출을 갚는 이런 형태로 지금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엔스로픽이나 뭐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 임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엔스로픽이 아직 이 정도의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을 팔아서 버는 돈이 이 뭐 임대료나 그리고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속도가 속도보다 만약에 느리잖아요. 매출이 느는 속도가 돈을 이제 이자 비용 갚는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은 엔스로픽 입장에서 돈줄이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엔스로픽은 그래도 좀 자산 가치가 있지 않냐. 뭐 데이터 센터 짓고 여기다가 엔스로픽 칩 사가지고 요거 그 좀 해놓으면은 칩이 비싸니까 이게 담보 가치가 상당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칩이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생각보다 좀 약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라고 하면은 돈 못 갚으면은 건물 압류해서 요걸로 이제 갚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AI 칩은 아시다시피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게 워낙에 감가상각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 나오고 거의 한 2, 3년만 지나면은 구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담보를 팔려고 해도 제값에 팔 수가 없는 경우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보다 꽤 훨씬 조금 약한 담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실한 담보라고도.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위기를 같이 좀 부각시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급증이거든요. 네, 오라클이 이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요. 좀 보면은 여기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은 제일 선단에 있는 게 오라클이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 채권 발행으로 계속 AI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슬슬 현금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라클은 제일 먼저 요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제일 먼저 의심을 하고 제일 먼저 경계를 하는 게 오라클의 신호입니다. 오라클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같이 우르르 터질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오라클 이 CDS 프리미엄이 오라클이 망할 확률에 거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오라클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급등을 좀 하면은 반대로 반도체 요 기술주들의 주가가 반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좀 역으로 동행하는 그런 형태가 같이 항상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게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반도체 주가랑 이 CDS 프리미엄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형태가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쨌든 시장이 오라클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AI 투자 붐에 대한 리스크, 요 길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흔들리면은 AI 관련주 전체가 다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캐펙스 숫자가 늘어난 거는 지난주 알파벳 실적 발표 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메타도 아마 더 캐펙스 투자할 거고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캐펙스를 확장을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에서 이제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우리가 계속 빌려줘도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의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쨌든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CDS가 아무리 뭐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은 빅테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거고요.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해소가 돼야 증시가 진짜 찐으로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해소가 돼야 좀 변동성도 좀 사그러들 수 있을 만한 환경이고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본격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연결이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를 이제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안정화가 되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뭐 미국의 금리 결정일, 또 통화정책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지나야죠. 그게 지나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좀 리스크도 안정화가 되고 네, 그래야 아마 본격적으로 좀 변동성을 타개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유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다. WTIU 선물이 아까 7% 가깝게 6.9%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8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한 80달러 후반대까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의 선물도 6% 넘게 6.6% 정도 이제 하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5달러까지 빠르게 내려왔어요. 브렌트유는 지난주에 100달러를 넘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또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